당신 미쳤어? 진짜 당신네 식구들 정말 소름 끼친다. 내가 10년을 여기서 어떻게 버티고 살았는데 하다 이런 짓까지 해?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되는 거냐고요. 미안해. 그러니까 나 용서하지 말고 그냥 이혼이나 해줘. 나 네 몫까지 잘 살 테니까. 희수애미야, 10년 동안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이 난리야 난리는? 10년간 아들도 못 낳은 주제에 무슨 말이 이렇게나 많느냐고. 당신들 남이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 피눈물 나는 법이야. 내가 꼭 그 두 눈에서 피눈물 쏟게 할 거야. 기대해. 오늘의 사연은 10년간의 지옥 같았던 45살의 정수경이라는 여자분의 결혼 생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라디오 사연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부탁드리며 인생라디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 남편이었던 남자친구를 10년을 사귀면서 신년에 남편분과의 몇 번 인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시아버님은 시어머니 말씀이라면 뭐든지 오케이 하시는 애처가이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도 애처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서둘러 상견례를 갖고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시부모님께선 제게 육아에만 전념하라며 일을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생활비로 200만 원씩 매달 주시겠다고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나름 인정받고 있던 디자인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시댁 본가에는 집안의 큰어른으로 고령의 할아버지가 함께 살고 계셨는데요. 시할아버지는 저희에게 신혼집과 가전제품을 마련해 주실 정도로 저와 남편에게 애정이 많으셨습니다. 임신만 했을 뿐인데 신혼집에 혼수품, 그리고 매달 200만 원의 생활비를 주시는 시댁이라니 정말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친정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고 시집 잘 갔다며 마냥 부러워했죠. 하지만 이때만 해도 이런 말들이 전부 이유 있는 호의였다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임신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 분홍색 옷이 잘 어울리겠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제 아이가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심 친구 같은 딸을 원했기에 좋았는데 남편은 좋아하기보다는 실망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시부모님도 실망하시는 모습은 마찬가지였어요. 집까지 찾아오셔서는 왜 아들 손주가 아닌 거냐고 저에게 되레 따지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시부모님이 꺼내신 저희 부모님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공을 들였건만 네가 기어코 찬물을 끼얹는구나. 너도 혹시 네 엄마 닮아서 딸만 낳는 거 아니니? 우리 집은 시가귀에서 장손을 낳아야 하는데. 됐어, 그만해. 둘째를 아들 낳으면 되지. 그러게 내가 뭘 했어요? 딸만 있는 집에 왜 장가를 보내서 이사다를 내냐고요? 딸은 지 엄마 팔자 담는다는데 쯧쯧쯧.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틀린 말 했니? 됐고, 임신 초기는 지났으니 내일부터 농장에 나와서 일 돕거라. 한 달에 생활비 200만 원 값은 해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우리 죽고 나면 어차피 농장 내 아들 물려줄 건데 네가 나와서 일을 해야 가업을 잇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시부모님은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하루아침에 달라진 대우에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서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임신했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시던 분들이 딸이라는 말 한마디에 180도 변한 모습으로 저에게 막말을 하시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졌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안아주었지만 사실 이 사람의 진심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남편도 똑같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저는 그날 제 배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늦잠이 들었고 일어나서 점심을 먹은 후에 농장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가 대략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화를 내시더라고요. 지금 와서 뭐 하겠다는 거냐? 넌 생각이 있니 없니? 딸 가진 게 뭔 놈의 자랑이라고 늦게까지 잠을 쳐 자빠져 자고 있어. 시어머니의 막말에 저는 고개만 숙인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딸 가진 죄인이라는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기만 했네요. 뭔가 착잡했습니다. 덜컥 임신에 결혼하기는 했지만 이 집안이 이렇게 아들을 원하는 집인 줄도 모르고 한 결혼이었으니 그럴 수밖에요. 남편을 사랑해서 한 결혼이었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니 마음이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그날 함께 일하시던 농부 아주머니께서 걱정하실 정도로 저는 빡세게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 무렵 남편이 저를 데리러 와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너무 허기가 지는데 힘이 들어서 입맛도 없었죠. 뭐라도 좀 먹어. 배고플 텐데. 입맛 없어. 자기나 많이 먹어. 그래도 좀 먹으라니까. 먹기 싫다고. 다 귀찮으니까 나 좀 내버려둬.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뭐 이렇게 짜증을 내? 내가 지금 짜증 안 나게 생겼어? 결혼 전에는 태교만 열심히 하라던 시부모가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임신한 며느리를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만 하게 시키는데 당신이라면 짜증 안 낼 수 있어? 또 그 소리. 어차피 우리 재산 되는 거잖아. 너도 그거 바라고 참고 일하는 거 아니었어?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 좀 하자. 나도 중간에서 힘들어. 나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임신도 내가 했고 밭일도 내가 했는데 자기가 뭐가 힘들다는 건지 이해 불가였어요. 그 당사자인 저는 오죽하겠냐는 생각을 못하는 그 사람이 너무 미웠습니다. 당신, 내가 딸 가진 게 그렇게 불만이야? 너까지 좀 이러지 좀 마. 나도 부모님 생활에 힘들다고. 나보다 더 힘들어? 이제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어떻게 농장에서 일을 해? 내 걱정은 안 돼? 어차피 그 농장 다 우리 거 될 텐데 자기가 좀 참아주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다고. 농장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나랑 당신 딸 걱정은 안 해? 남편과 그날 말다툼을 했어요. 말다툼을 해도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남편은 위로랍시고 지금 농장이 바쁜 시기라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 눈치껏 쉬어가며 일하라고 말하는 게 다였어요. 내가 몇 년을 알아온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걱정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부모님 말 잘 듣는 효자가 되어 있더군요. 애처가가 될 줄 알았던 남편은 시아버지처럼 시어머니 말만 듣는 마마보이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만삭이 될 때까지 이게 어차피 다 너희 재산 되는 거다. 네가 열심히 일할수록 네 재산 불리는 거야. 남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네 일이라 생각하면서 일해. 라는 시어머니의 입버릇 같은 말을 들으며 농장 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도 참고 일한 것은 농장이 우리 가족 것이 될 거라는 생각 하나로 참고 또 참으며 일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무력이 강한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요. 언젠가는 고생 끝에 낙이 오겠거니 하며 일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재산 상속 타령을 하시니 은연중에 세뇌되었던 것도 있었고요. 저는 입덧으로 빠진 살이 농장 일로 힘들어 더 많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 몸은 결혼 전보다 훨씬 더 마르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걱정하시기는커녕 딸을 임신해서 살도 안 찐다고 하시며 복도 없다는 둥 이상한 소리만 해대셨죠. 그렇게 저는 태교는커녕 눈치만 보다가 딸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당연하다는 듯 농장 핑계를 대시며 병원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할아버지께서 저에게 고생했다며 출산 축하금을 보내주셨어요. 출산 후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조리원에 입소하려는데 시어머니께서 조리원은 무슨 조리원이냐며 타박을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남편도 아무 대답 없이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정말 한심해 보였고 내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서운해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고 심지어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 갓난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시어머님은 저에게 황당한 말을 하시더군요. 너 아기 데리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들지 않니?
그냥 여기서 같이 사는 게 어때? 농장도 가깝잖니. 여기는 일하시는 분도 많아서 돌아가면서 애도 볼 수 있고. 어머니, 그건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짐도 많고 또 현수 씨 회사도 멀거든요. 이미 현수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 잔말 말고 이번 주말에 필요한 짐 챙겨서 들어와라. 어머니, 저는 아기 보느라 농장 일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보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는 거잖아. 너희 시아버지랑 내가 애 볼 테니까. 네가 살림이랑 농장 일하면 너도 편하지 않겠어? 어차피 그 농장 다 너희 줄 건데 이젠 네가 다 해야지. 내가 이 나이에 나가서 일할 수도 없고. 안 그래? 내가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아이에게 눈길 한 번 안 주시는 분들이 애를 어떻게 봐주신다는 건지 도통 납득이 가질 않았습니다. 그동안 농장 물려준다는 핑계로 농장일 떠맡기시더니 이제는 시댁 살림까지 맡기시려는 모습에 진저리가 쳐졌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제 의사는 모두 묵살되었고 저와 상의 한마디 안 한 남편이 시댁에 들어가는 걸 수락해버리더군요. 그 바람에 등 떠밀리다시피 시댁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집은 시할아버지께서 사주신 거라 팔지는 못하고 필요한 집 몇 가지만 챙겨들고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혹독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시부모님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챙겨 드셨고 심지어 과일에 간식까지 꼬박꼬박 가져다 바쳐야 했습니다. 매번 국에찌개, 생선 또는 고기 요리까지 구색을 모두 맞춰 차리느라 상다리와 함께 제 허리가 휘어질 정도였어요. 식사하고 치우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돌아서면 애가 울고 있고 또 돌아서면 농장일이었네요. 정말이지 한 번이라도 앉아서 한숨 돌릴 틈도 없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제 방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 것도 잠깐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가 뜨면 아침이었어요. 이런데도 남편은 늘 제 옆에 없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시어머니와 쿵짝을 맞추더라고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저와 제 딸을 인간적으로 대해주지 않았고 저를 노예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농장 물려받으려면 이 정도는 참아야지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제사가 있어서 시할아버지 댁으로 갔습니다. 시할아버지는 유일하게 저와 제 딸을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오랜만에 뵌 시할아버지가 제게 애기 키운다고 많이 힘들지? 라고 한마디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부모님과 남편이 놀라 저를 쳐다보았죠. 시할아버지는 마치 다 안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시할아버지와 저와 딸아이 셋이서 방에 있게 되었는데 저는 그날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네가 고생이 많다. 너희 시어머니가 살아있었으면 지금보다는 나았을 텐데. 네? 할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버젓이 살아계신데. 지금 네 시애미는 진짜 현수 애미가 아니야. 현수 어미는 현수 낳고 지병 때문에 먼저 하늘로 갔어. 지금 너희 시어머니는 현수 계모고. 현수 어미가 참 착했었는데 나랑 네 시할머니한테도 참 잘하고 전성이 착해서 그런가? 하늘이 일찌감치 데려가 버렸어. 나랑 우리 마누라가 참 예뻐했었는데. 현수가 계모손에 커서 늘 마음이 쓰였는데 그래도 새아가랑 만나 아기도 낳고 잘 살고 있으니 내가 늘 고맙구나. 별 말씀을요. 시할아버지의 놀라운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동생인 도련님은 새어머니가 낳은 아들이었고 남편과는 배다른 형제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의 저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건지 속은 기분이 들어 좀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시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습니다. 자기야, 시할아버지한테 다 들었어. 자기네 가족 이야기 그동안 왜 말 안 했어? 아, 그래. 나도 아주 어릴 적 일이라 굳이 자기한테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지. 말한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 유산 상속 이야기도 진짜야? 사실 시할아버지는 가족의 비밀 이외에 다른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시할아버지는 시아버지의 재혼을 허락하셨지만 아이를 낳는 것은 반대했다고 하셨어요. 저희 남편만 잘 키우는 조건으로 재혼을 허락하신 거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집을 피워 기어이 임신을 하셨고 결국 아들을 낳았다고 하더군요. 시할아버지는 시어머니가 괘씸해 가업이었던 농장만 넘겨주시고 나머지 산과 땅 재산은 물려주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산과 땅은 제 남편에게 주려고 염두에 두셨는데 배다른 형제가 생기면서 유언을 바꾸셨다고 했습니다. 제 남편의 아이, 즉 첫째 증손주에게 모든 재산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첩의 자식은 인정할 수 없다는 시할아버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유언장을 새로 쓰셨다고 했죠. 또 만약에 손주를 낳지 못했거나 당신이 돌아가시게 되면 모든 재산은 고아원에 기부한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산과 땅을 돈으로 환산하면 대충 잡아도 20억은 한다고 했어요. 정말 큰 돈이었죠. 그런데 저는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제가 만약 아들을 낳더라도 어차피 그 산과 땅은 우리 가족 것이 되는데 왜 저렇게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아들을 낳으라며 길을 쓰는 걸까 싶더라고요. 알고 보니 또 남편이 문제였습니다.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농장을 첫째인 남편에게 물려주고 그걸 받은 남편은 산과 땅을 팔아서 부모님이 노후를 즐기시도록 돈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이미 저와 결혼 전에 한 약속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 남편에게 부모 모실 일 없으니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말과 함께 돈 욕심 내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곤 했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농장을 들먹이며 저를 세뇌시킨 것처럼 제 남편도 그렇게 매일매일 세뇌되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동생인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라면서 소개를 해주러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 여자분은 직업이 치과의사였습니다. 또 누가 봐도 지적인 외모에 명품을 몸에 휘감은 고급스러운 모습이었네요. 의사라 그런지 말하는 것도 똑 부러지고 시부모님의 말씀에도 대답도 잘하는 것이 같은 여자가 봐도 멋있어 보였어요. 같은 며느리 입장이라 제 편이 생기는 것 같아 내심 좋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도련님의 결혼은 모두의 찬성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집에 며느리가 둘이 되면 좀 편해지려나 싶었는데 그것은 저의 큰 오산이었습니다. 제 생각을 무참히 짓밟듯 더욱더 악독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죠. 뭐 딱히 내세울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 도련님임에도 불구하고 결혼 비용 전부와 신혼집 그리고 혼수까지 전부 여자 쪽에서 해오더군요. 알고 보니 동서는 이미 한 번 결혼했었던 이혼녀였고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그동안 시어머니께 엄청나게 잘했다고 했습니다. 명품 가방에 명품 화장품, 심지어 용돈까지 드리며 물량 공세로 어머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였죠. 시어머니는 그런 둘째 며느리를 무척 달가워했어요. 시어머니의 둘째 며느리 사랑이 첫째 며느리인 저에게는 독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동서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돈으로 잘해주지 못하는 저에게서는 노동력을 더 많이 뽑아먹으려 이를 무지막지하게 시키기 시작하신 거였습니다. 얘 희주애미야, 넌 이런 화장품 모르지? 아이고, 얼마나 촉촉한지 한 10살은 어려지는 것 같네. 그러네요, 어머니. 명품이 좋긴 하네요. 그러게 말이다. 돈이 좋긴 좋네. 잘 나가는 며느리 얻어서 이런 선물도 받고. 보면 볼수록 너랑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막말로 너는 시집 올 때에 희주 하나밖에 더 들고 왔니?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섭섭하죠. 결혼할 때 최소한으로 간단히 하자고 어머니가 그러신 거잖아요. 얘가 왜 이렇게 발끈해? 그땐 내가 뭘 몰라서 그랬지. 그러니까 내 말은 집안 살림이라도 좀 잘하라는 말이야. 청소는 다 했니? 둘째는 신혼여행 갔다 오기 전에 네가 먼지 하나 없게 청소하고 신경 좀 써라. 아이고 배고프다. 일단 밥부터 차려. 그렇게 비참했던 시간들이 흘러 어느새 저희 딸은 초등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년간 갖은 고생으로 인해 하혈을 자주 하고 건강까지 급격히 나빠지게 되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그런지 임신도 되질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도련님의 부부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3번의 인공수정과 시험관하기 시술에 실패하더니 결국엔 포기를 한 겁니다. 손자의 목숨 거는 시부모님이 어찌나 오실까 궁금했는데 제 예상과는 너무도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세아가, 요즘 젊은 부부들 애 없이도 잘 산다며. 이왕 이렇게 된 거 맘 편히 갖고 억지로 애기 가질 생각 하지 말고 니들 부부 금실만 좋게 서로 위하고 편안하게 살거라. 그러다 생기면 낳고 아님 말고 아니겠니? 저와는 너무도 비교되는 모습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동서가 시어머니께 미움 사길 바란 건 절대 아니었지만 저에게 대하는 모습과 너무 다른 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나는 친며느리가 아니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얼마 후 여름 휴가가 되었을 때 남편이 저에게 기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친정 간 지도 좀 됐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봉투에 30만 원 넣었어. 오랜만에 친정 가서 희주 잘한 것도 좀 보여드리고 한 일주일 푹 쉬었다 와. 웬일인가 싶기도 하고 오늘 해가 서쪽에서 떴나 하는 생각이 드는 찰나. 남편의 계속되는 말에 그럼 그렇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더니 진짜로 그랬습니다. 남편은 식구끼리 해외여행을 계획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저만 빼고요. 도련님 부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고 저희 딸이 아직 어리니까 어디 다닐 때 불편하고 일정도 변경해야 할 것이 많다며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저희 모녀를 뺀다는 거였죠. 정말 화가 나고 짜증이 났지만 그걸 수긍한 남편도 꼴보기가 싫어서 알겠다고 하고는 저는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과정이 어찌되었든 친정에 있는 동안은 정말 간만에 휴식을 즐겼어요. 그 집 식구들 안 본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매일매일 잠도 푹 자고 먹고 싶은 것도 실컷 먹으며 결혼 후 처음으로 행복하고 편안한 일주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들도 재미나게 휴가를 보내고 오셨는지 웃음꽃이 피었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약간 미안한지 제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저는 만족한 휴가였기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최악이었던 이 가족과의 인연, 그 엄청난 사건은 터지고 말았죠. 휴가를 다녀오고 며칠 후 남편이 노트북을 집에 두고 왔다며 회사로 좀 갖다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노트북을 챙기려고 하는데 전원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화면에 저의 옛날 꿈이었던 무대 전시 인테리어 작업물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와, 이럴 때도 있었지. 다시 한번 나도 해보고 싶다. 하며 막연하게 옛 추억을 떠올리며 넋을 놓고 보고 있었죠. 그런데 집박이라는 파일 폴더에 새로운 파일이 있더라고요. 남자들이 자신의 컴퓨터나 노트북에 엉뚱한 이름을 해놓고 야한 동영상을 본다는 게 생각나서 혹시 남편도 이런 걸 보나 하며 호기심을 클릭해 보았는데 저는 경악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 휴가를 간 해외여행 사진에 웬 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진에는 오롯이 자신들이 전부 가족인 양, 남편의 옆에는 어떤 여자가 있었고 6명이 여기저기 놀러 갔다 온 사진들이었어요. 심지어 이번 휴가뿐만 아니라 남편과 단둘이 여행을 간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진들도 너무 놀랐지만 마지막 사진을 보고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최근 해외여행 사진에는 그 여자가 임신한 듯 배가 불러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그 사진을 다운받아서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당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당신 바람 피운 거야? 부모님은 어떻게 같이 가신 거고? 당장 설명해봐. 자기야 미안해.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는데 당신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정말 미안해. 그냥 씨바지 개념으로 생각해주면 안 될까? 당신 미쳤어? 진짜 당신 네 식구들 소름 끼친다. 하다 이런 짓까지 해? 그 여자도 제정신이야? 어떻게 뻔히 유부남인 거 알고 바람을 피우고 임신을 해?
장가까지 간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걸 대놓고 도와주는 당신 부모는 또 뭔데? 제발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 인간답게 좀 굴어. 진짜 역겹다. 야, 말을 뭐 그렇게 해. 이 여자 임신했고 아들이야. 당신보다 훨씬 나아. 정말 제정신이 아닌 인간들이었습니다. 시할아버지의 유산에 눈이 멀어서 저 몰래 남편에게 선을 보게 한 거였어요. 심지어 그 여자에게 이혼남이라고 속이고요. 이미 그것이 8개월 전 일이었고 남편은 여자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도련님까지 합세했다고 하니 그 여자도 속은 거였죠. 그리고 저와 저의 딸이 연락 오면 양육비 때문에 그렇다며 둘러댔다고 하네요.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이런 비상식적인 인간들과 한 집에 더 못 있겠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자에게도 거짓말한 것 다 밝혀버린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께도 전화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 잠시 후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문을 열었는데 글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여자를 데리고 오신 거였죠. 우리 이혼하자. 뭐? 그게 저 여자 내 앞에 데리고 와서 할 말이야? 그동안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한 게 뭐가 있니?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말고 이제 그만 헤어져라. 어머님, 제가 한 게 없다니요? 그동안 농장 주실 것처럼 사람 구슬려서 저 종처럼 부리셨으면서 그게 저한테 할 소리세요? 지은아, 봐라. 얘가 이렇게 우리 아들을 안 놔줘서 지금껏 이혼을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말 믿고 그만 염려 놔라. 지금 저 여자 데리고 온 이유가 저랑 남편 이혼시킬 거라고 확인시켜주러 온 거예요? 당신들 정말 소름 끼치네요. 내가 10년을 여기서 어떻게 버티고 살았는데. 10년간 아들도 못 낳은 주제에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네가 아들 복이 없어서 대우 못 받고 산 걸 왜 우리 탓을 하니?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비수가 꽂히는 말들을 여럿 하셨고 저도 그동안의 서름이 복받쳐 개처럼 싸웠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저에게 미안하다며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사실 그동안 유산 상속을 떠나서 내 가정 하나 열심히 지켜내려고 참고 참으며 책임감 하나로 버티고 살았는데 노력한 결과가 고작 이런 거라니. 내 인생 10년치를 삭제해서 쓰레기통에 넣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눈물을 삼키며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꼭 해야겠어. 당신은 날 사랑한 적은 없었던 거야? 그깟 아들이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처자식까지 내버리고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나랑 당신 딸 좀 봐봐. 저는 울면서 애원했지만 남편은 차갑게 식은 듯한 눈빛으로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난 꼭 아들 낳아야겠어. 미안. 나와 내 딸보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아들이 중요하다는 남편. 더 이상의 말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에게서 돌아섰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니 저절로 구역질이 나오더군요. 죽고 싶을 만큼 이 현실이 믿기질 않았어요. 부모님께도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어 이혼녀 타이틀만은 달지 않으려고 그토록 참고 살았는데 오히려 남편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다니 마음이 처참히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차마 아들 못 낳아서 이혼당했다는 말은 꺼낼 용기가 나질 않더라고요. 그와는 별개로 남은 인생이라도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어디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 하며 이혼을 하겠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얼씨구나 하면서 서류를 준비해 왔더군요. 당신 본처 내버리고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 여보 고마워. 당신 목까지 우리 잘 살게.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한마디를 던지더군요. 남편에게서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었어요.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을 사랑하고 결혼까지 했는지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었나 싶어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군요. 저는 양육비와 살고 있던 아파트를 위자료로 요구했고 남편은 제 마음이 바뀔까 싶어 얼른 수긍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는 저에게 사과는커녕 전화도 한 통 없으셨죠. 하지만 시할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는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셔서
당장 필요한 곳에 쓰라며 3천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밥 굶지 말고 너 잘못한 거 없으니 떳떳하게 살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남편과는 이혼했지만 내 증손녀라시며 얼굴은 가끔이라도 보여달라고 하셨죠. 그 말씀이 당연한 건데도 이 집안 사람들 같지 않은 따뜻함에 펑펑 울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또 하혈을 하기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이 완전히 망가졌나 싶어서 병원에 갔는데 정말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거였어요. 그 사건이 터진 이후부터 한참 속이 뒤집혀서 구토를 그렇게 했었는데 알고 보니 임신 때문에 한 입덧이었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몸의 이상 증상들은 모두 임신 초기 증상이었던 겁니다. 이혼 준비를 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뱃속의 아이는 주수보다 잘 크지 못하더군요. 이번에도 초음파 검사로 알게 된 아이의 성별은 딸이었습니다. 저에겐 아들, 딸 상관없이 너무나 소중한 자식인데 그 사람은 왜 그렇지 못한 건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고는 했어요. 친정부모님은 둘째 낳기를 반대하셨지만 저는 제가 품은 이상 제 자식을 포기할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기를 낳기로 결정하고 남편에게는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없는 것인지 남편이 어느 날 전화가 와서는 산부인과에는 왜 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찌 알았냐고 하니 친구가 거기서 저를 봤다면서요. 그러면서 저에게 혹시 임신했냐고 물었습니다. 이혼 준비 중에 서로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임신 여부를 캐물으니 남편이 진짜 임신에 환장한 사람이구나 하고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역시나 남편의 관심사는 아기의 성별이었고 아들인지 딸인지를 묻는 물음에 기가 차서 이악 물고 대답해 주었네요. 딸이니까 안심해. 양육비나 2배로 줘. 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제 살 길을 찾기 시작했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무대 인테리어 디자이너에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었어요. 여러 회사에 저의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보낸 후 회사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운이 좋게도 저의 역량을 알아본 몇몇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고 프리랜서로 몇 가지 일을 받아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 꿈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것 같아서 설레고 내 인생에도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거짓골을 하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당신이 왜 여기에 왔어?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이제 정신 차렸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내가 이젠 진짜 잘할게. 이제야 겨우 그 진흙구덩이 속에서 나왔는데 나더러 거길 다시 들어가라고? 당신한텐 그 잘난 아들 가진 여자가 있는데 내가 왜? 아들 가지면 뭐하냐? 내 새끼가 아닌데. 아들 아니어도 내 자식이 훨씬 낫지. 피검사 결과 혈액형이 B형이 나왔다고 합니다. 남편과 상간녀 모두 O형이었으니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던 것이죠. 상간녀는 남편을 붙잡고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남편의 아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했어요. 상간녀를 추궁 끝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여자가 남편을 만나기 전에 만나던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결혼식도 못 올리고 동거관계만 유지하다가 형편이 좋은 제 남편을 만나서 그 남자를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돈에 눈이 먼 가족들 앞에 돈만 바라고 들어온 사람이 나타난 거였죠. 이런 게 인과응보 권선징악일까요? 남편은 결국 그 상간녀와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인생 역전을 노리다가 위기를 맞은 남편은 처자식도 잃고 상간녀와 잊지도 않은 아들까지 잃은 꼴이 된 거였어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더니 고작 이런 결말을 맞은 남편을 보니 꼴 좋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전세역전이 된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실 제가 막 시작한 일 때문에 바빠서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못 가던 중에 배가 좀 당기는 느낌이 들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글쎄, 제 아이가 딸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거 있죠? 처음 초음파 당시 아이가 너무 작고 요 녀석이 고놈을 양다리 사이에 숨겨놔서 그동안 못 봤네요.
의사 선생님은 웃으시며 말씀을 이어하셨습니다. 다른 엄마들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막달돼서 알게 되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산모님, 건강한 아들이 확실합니다. 축하드려요. 저는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었지만 괜히 아들이라고 하니 뭔가 막혀있던 제 가슴이 뻥 뚫리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일부러 보란 듯이 남편과 시댁에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 사람들은 참 한결같은 사람들이더군요. 다음 날 바로 저를 찾아와 저에게 애원하는 겁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런 복덩이인 줄도 모르고 그동안 내가 못나게 굴어서 정말 미안하다. 너랑 우리 아들 헤어지고 나서야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느껴지더구나. 사과가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 같이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남편이 상간녀와 헤어진 후에도 전화 한 통 없더니 아들 가졌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와 사과를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정말 낯짝도 두꺼우신 분이구나 싶어서 한 번 더 학을 뗐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평생 반성하면서 살게. 제발 한 번만 받아줘. 그리고 애 둘을 아빠 없이 키울 순 없잖아. 당신 화난 건 아는데 우리 애들도 생각해야지. 알았어. 생각해 볼게. 시할아버지 댁에 가서 말씀드리자. 저는 고민도 없이 이렇게 대답하고 그 길로 시할아버지 댁에 말씀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시할아버지는 유언대로 제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약조하셨고 제 임신 소식에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남편은 하루빨리 재결합을 하자고 안달했지만 저는 남편이 저와 우리 딸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결정하겠다며 시간을 끌었네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이번에는 조리원에 가서 몸과 마음 편하게 조리를 하게 되었어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제가 조리원을 알아보기도 전에 시어머니께서 손수 알아보고 계약금까지 내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며느라, 여기가 밥 맛있게 나오기로 유명한 조리원이라니까 잘 먹고 몸조리 잘하고 나와라. 그래야 모유도 잘 나와서 우리 손자도 배불리 먹이지. 첫째 딸을 낳을 때와 너무도 비교되는 대우에 딸아이에게 미안한 기분이었어요. 딸아이를 낳고는 농장일로 힘이 들어 잘 먹지도 못하고 빼빼 마르는 바람에 모유도 잘 나오지 않았거든요. 결국 2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젖이 말라 분유를 먹여야 했던 일이 떠올라 다시 한번 상처받던 지난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을 보상해 주듯 시할아버지로부터 희소식이 들려왔어요. 시할아버지께서 산과 땅을 제 아들 명의로 물려주셨다는 소식이었죠. 모든 증여가 끝나는 날 저는 제 아이들을 챙겨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참고 또 참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내가 이 날이 오기만을 얼마나 바랬는지 알아? 너란 인간도 버려지는 게 어떤 기분인지 똑똑히 느껴봐.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 피눈물 나는 법이야. 나는 당신이 진심으로 혼자 살길 바래. 죽을 때까지 평생 외롭게. 그래 나 같은 희생자가 또 안 나올 테니까. 그렇게 저의 마지막 말을 남기고는 저는 휴대전화번호도 바꾸고 집도 이사를 했어요. 그 후 시할아버지와는 왕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시할아버지는 제가 남편을 떠나오기 전에 남편과 헤어질 거라는 사실을 이미 예상하고 계셨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신 거였어요.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손자랑 헤어지고 애들 데리고 나와서 살게 됐어요. 죄송해요. 아니다. 죄송할 거 없다. 잘했어. 사람 귀한 줄도 모르고 돈만 쫓는 것들은 언젠가는 일내기 마련이야. 내 손자놈도 사람 귀한 줄 알아야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지. 내가 너만 보면 옛날에 먼저 간 큰며느리 생각이 나서 너한테 정이 더 많이 갔어. 그 애도 너처럼 사람 귀한 줄 아는 사람이었지. 부디 너는 오래오래 살아서 자식들 잘 키우길 바란다. 그렇게 가끔씩 왕래하던 어느 날, 시할아버지는 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점차 불편해져 갔어요. 저는 그런 시할아버지를 모시고 살려고 저희 집으로 오시라 했지만 시할아버지는 거절하시며 요양원에 들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시할아버지의 자식들은 시할아버지께 남은 재산이
얼마 없다는 걸 알아서인지 모두들 모시고 살지 않으려고 눈치 싸움을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여생이 남았으면 얼마나 남았다고. 자식들이 나 하나 맡기 싫어서 저리들 눈치를 보는지. 내가 자식 농사를 망친 것 같아 마음이 안 좋구나. 그래도 빈말이라도 네가 나를 모셔준다고 하니 기분은 좋다. 빈말 아니에요. 제가 잘 모실 수 있어요. 역시는 보면 볼수록 우리 큰며느리를 많이 닮았구나. 아마도 우리 큰며느리가 살아있었으면 너랑 똑같이 얘기했을 거다. 내 걱정일랑 말고 아이들이나 잘 키우렴. 대신에 나 요양원 들어가면 내 자식들이 잘 찾아오지도 않을 것 같으니 네가 나 좀 자주 찾아와서 말동무나 좀 해주고 거기 노인들 앞에서 기나 좀 살려주면 좋겠구나.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시할아버님 좋아하는 약과랑 식혜사 들고 자주 찾아뵐게요. 고맙다. 저는 친정 부모님께 이 같은 사실을 말씀드리고 시할아버지를 모시기 좋은 실버타운을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할아버지께서 주신 땅을 조금 팔아 그 돈으로 시할아버지를 좋은 곳에 모시게 되었죠. 나중에 시할아버지를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제 시부모님이 시할아버지께서 조금 비싼 실버타운에 들어가시는 걸 보고는 아직도 숨겨둔 재산이 많다고 생각하고 잘해주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저희 시댁은 제가 시할아버지와 왕래하는 걸 몰랐기에 이런 큰 돈이 저에게서 나온 건 알지 못하는 일이었죠. 시할아버지는 갑자기 태도가 바뀐 자식들 모습에 씁쓸하다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돈만 쫓는 머저리들 같다면서요. 제 아들에게 모든 걸 물려주셔서 이런 대우를 받으시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들고 시할아버지의 말년이 행복한 것 같지 않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곳에서 마음 맞는 분들을 만나서 즐겁게 지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아이 둘을 데리고 놀러 가면 입이 귀에 걸리셔서는 증손녀 증손자 자랑에 말씀이 많아지세요. 처음에는 저도 시어머니가 농장을 물려준다는 이야기에 힘들고 고된 일 참아가며 열심히 살았던 거라 시할아버지 앞에 떳떳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돈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농장을 물려받으려고 열심히 일한 줄 알았는데 저는 그저 제 가정, 제 아이를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다 잘 되었지만 제 지난 날을 한 번쯤은 돌아보게 되곤 하네요. 주변에 단 한 사람이라도 좋은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루하루 감사하며 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네요. 오늘의 인생라디오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